캄보디아 경제를 움직이는 게 다 중국 돈이고 중국 돈의 주인은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범죄 단지들은 다 이게 동업이에요. 캄보디아 정부랑 거기서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 캄보디아 정권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끈앞풀이고 중국 공산당의 대변자인 중국 조폭의 끈앞풀인 상태에서 그 대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연간 그 1년 예산이 한 670조 가량 돼요. 4분의 1 정도의 돈이 도박판에서 흘러다니면서 매년 조폭들한테 한 15조 내지 20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상납을 하는 거다. 불법 도박은 이게 국가 안보 문제예요. 가볍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폭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걔들은 그 사람 죽이는 거를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살벌한 얘기들이죠. 이런 말씀하시면 밤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으슥한 데는 안 다니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이 이제 고문당하고 또 납치당해서 죽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한 명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그 뒤에 많은 한국인들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캄보디아 이 사태의 이 배후에는 중국인 조폭들이 있고 또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이 캄보디아의 이 범죄 조직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거느리고 있는 이 조폭들이 국내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왔죠. 한국인으로서 이제 캄보디아에 이렇게 범죄 단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범죄 단체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구금돼 있는 사람들이요. 5천 명. 이 그런 범죄 단지가 캄보디아에만 무려 한 500군데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기 간 친구들이 여기가 지옥인 줄 모르고 속아서 간 친구들도 물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뭐 비율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궁지에 몰려서 예를 들면 궁지에 몰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법 도박이에요. 불법 도박으로 이제 거액의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탈출구가. 그래가지고 자기 통장을 가지고 와서 통장도 불법 조직한테 이제 넘기고 거기 넘기러 간 김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붙잡혀가지고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폭행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장기 적출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성행하고 있는 만연해 있는 이 불법 도박 피해자들이 홀로 많이 갔다라는 점을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간 사람들이 좀 구성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최근에 본 건 이제 놀라운 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캄보디아 쪽으로 이렇게 특별히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회유를 많이 하는 그 광고를 많이 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충격적인 거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그 임신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저는 이제 X에서 본 건데 임신하고 싶은 여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와서 이렇게 하룻밤 자주면서 당신들이 성관계도 하고 그리고 돈도 받고 그리고 뭐 원하면 캄보디아 여행도 하고 가는 게 어떠냐. 그런 전단지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범죄 같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좀 순수한 마음에서 아니면 정말 순진한 마음에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소수일 거다 이렇게 봐요. 전체 거기서 관련된 한인들 중에서요. 이 5천 명 중에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이게 속아서 간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사실 다 알면서 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지옥인 줄 알면서 가야 했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젊은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최근에 민주당의 서영교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좀 정치 쇼를 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뭐 캄보디아 억류된 교민 3명을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뭐 한국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 3명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진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막 조폭같이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고. 다 이미 범죄자들이에요. 이미 범죄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사진이나 어떤 증거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우리 젊은이들이 왜 글로 그렇게 그 지옥인 줄 알면서 걸어갔을까 제 발로. 국내에 탈출구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에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왜 일자리가 없냐 도대체. 뭐 이런저런 AI도 등장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재명 정부 또 그 이전에 이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던 온갖 경제적인 그 이 뭐라고 할까 이제 저는 이제 만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죠. 문재인이가 일자리 만든답시고 했던 게 뭐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인들 그 뭐래 공공근로 일자리 만들었고요. 아주 뭐라 해야 되나 그 일자리를 문재인이 실제로 자랑했습니다. 그거 또 하나가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국민 세금으로 이제 그 근로자들 그 주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해주면서 현대자동차의 목을 조르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캐스퍼 그거 한 대를 계속 몇 년째 만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 캐스퍼가 현대차인가요? 기아차인가요? 예. 현대차죠. 현대인가요? 어쨌든 뭐 현대 기아가 그러니까 광주에서 캐스퍼만 만든다. 예. 예, 그 공장에서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야말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냥 던져준 예. 거네요. 예. 워낙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소위 광주형 일자리예요. 이거 뭐 얼마 안 있다가 저는 이제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따위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이제 소주성 경제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을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올려버려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이 뭐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는 바람에. 그다음에 이제 52시간 근로제랄지. 그다음에 이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와 이 민주당이 했던 그 만행이 뭐가 있습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거. 노조는 아무리 이 기업주를 괴롭혀도 노조한테 이런저런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주가 그야말로 흡혈귀라서 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장사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이런 걸 알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노총이 얼마나 드셉니까 대한민국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 기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해온 거예요. 지금 민주당 세력이. 그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몇 개 그야말로 귀족 노조들이 다니는 그런 대기업, 그 대기업도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형편없이 밀려가지고 석유화학 공장들 전부 다 문 닫고 있어요. 포항에도 이게 제철소가 안 돌아가고 뭐 이런 형편이긴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반대되는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들 위한답시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이 도박하다 보니까 빚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고등학생이 제주도에 있는 어떤 고등학생이 불법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을 졌는데 그 걔가 진 빚이 1억 원이 넘었었어요.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이.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1억 원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생이 1억 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빌려주죠, 얘들이. 불법 조직에서. 업체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예. 판돈을 계속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집을 팔았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례가 전국에 이게 돌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자리도 없지. 그 불법 도박하다가 빚을 몇천만 원, 몇억 원 줬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냥 죽는 줄 알면서 캄보디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 상황에서 돌파구가 없으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내려서 간 거네요. 자기 재발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걔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인데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간 거자 뭐 걔네들 잘못이잖아. 뭐 지들이 뭐 잘못된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님께서는 좀 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국에 대한민국 일자리가 없고 예.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문재인 시대부터 시작된 그 만행이 지금 누적돼서 그 청년들을 어쩔 수 없이 내몰게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고 싶은 생각을 아예 씨를 말리고 있어요. 아니,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도대체? 미국 가면은 얼마 전 대우 받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 박수 받으면서 기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소위 그 자동화 그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로자 없이 공장 돌릴 수 있게 되는데 귀찮게 뭐 근로자들 쓰고 싶겠어요? 한국에서도 그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 캄보디아에 가서 불법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들은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개인이 선택을 해서 간 거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은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또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순진한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왔다는 그렇죠. 그 보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폭들이 한국 조폭들이 그 중국 조폭이랑 손잡고 이 국내에서 애들 데리고 가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자기는 빚 때문에 캄보디아에 갔지만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뭐 대학 동기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데려온다거나 해서 이제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혹시 어떻게 그렇게 그 조직에 연루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한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 건가요? 거기 이제 범죄 단지에 들어간 애들은 다 이제 그 누구 소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락처를 보고 가든 아니면은 뭐 저 대학 그 저 선배 얘기를 듣고 가든 어쨌든 거기에 그 컨택 포인트 이 접촉할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진 그렇죠. 않잖아요. 가면 가자마자 여권 뺏기고 수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캄보디아는 경찰이고 군이고 전부 다 얘들 시다발이기 때문에 중국 조폭들 이 끈아풀들이 다 그 동남아시아가 대체로 경찰이 조폭들의 끈아풀입니다. 너무 슬픈 얘기인데 캄보디아가 특히 심하죠. 그러니까 눈앞에 뻔히 납치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어도 경찰은 팔짱 끼고 있는 거지 이렇게. 거기서 무슨 그 경찰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망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받는 한인들이 또 대사관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썩어 있으면 뭐 경찰이나 그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대사관이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는 비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참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 현재 공무원들 그 욕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좀 이렇게 우선 변명을 하자면 거기서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초에 별로 없다.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미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 캄보디아 정권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끈아풀이고 중국 공산당의 대변자인 중국 조폭의 끈아풀인 상태에서 그 대사관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사관이 그 상황을 모를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수단이 별로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일이. 거기다가 이제 귀찮죠. 공무원으로서. 귀찮아요. 예. 그게 현실이죠.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뭐 어떤 솔직한 뭐 심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데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그 거대한 현지 정권 또 이게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조폭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강적이라는 표현도 뭐하고 도저히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외교부 공무원들이 뭐 자포자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캄보디아 조폭들이 중국 조폭들과 긴밀하게 연루가 돼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예. 이 캄보디아 상황을 봤더니 인구가 한 1,800만 가량 되고요.
1인당 GNP가 한 2,200불 굉장히 극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몇 년대로 치면 될까? 한 50년대 정도 될까요? 60년대. 그리고 캄보디아 경제를 다 이제 중국이 당연히 장악하고 있고 캄보디아의 인프라 도로랄지 항만 뭐 다 이 중국 자본과 중국인들이 와서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지도층 정계건 뭐 재계는 다 중국인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크고 작은 기업에 심지어 가게 주인들도 다 중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등 시민 같은 예, 취급을 받는 건가요? 이등 시민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 뒷바라지하고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 조폭들.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예.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캄보디아 경제를 움직이는 게 다 중국 돈이고 중국 돈의 주인은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가 사실 이제 중국 공산당의 끈앞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에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이 범죄 단지들은 다 이게 동업이에요. 캄보디아 정부랑. 캄보디아 정부랑 중국 공산당 앞잡이인 이 중국 조폭들과의 동업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뭐 단속을 소홀히 했달지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GDP의 반 정도가 이 불법 범죄 조직에서 이 수익금으로 바치는 돈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동업자들이에요. 캄보디아 정부와 중국 조폭. 그리고 이 배후에는 캄보디아 정부의 배후와 중국 조폭의 배후에 있는 게 총괄 지휘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조폭을 통해서도 예. 자기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네요. 예,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이제 2019년인가요? 이거 홍콩 민주화 운동이 한참 벌어졌을 때, 그야말로 당시 홍콩 인구가 한 700만 정도였었는데 200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을 정도로 이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는데. 그걸 진압한 게 이제 이 홍콩이 처음 반환된 게 언젠가요? 1998년 정도 되나요? 홍콩이 그때 처음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예. 90년대. 예, 그렇죠. 90년대 후반인데 그때부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년 공식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공식적으로 5만 명씩 홍콩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예. 그 정부가 이게 중국 공산당이 정책적으로 5만 명을 뽑아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지 알만한 거죠. 그게 이제 20년 동안 누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죠. 공식적인 것만 100만 명. 걔네들 그 100만 명이 한 700만 명 가량 되는 당시 이제 홍콩 인구에 아주 깊숙이 곳곳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그 민주화 운동이 비화되는 걸 가로막았고 특히 이제 소위 이제 삼합회를 비롯해서 조폭들을 중국 공산당이 민주화 운동 진압하는데 많이 동원을 했어요. 홍콩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 삼합회는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중국 공무원들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껄끄러운 일을 처리하는데 자금 세탁이랄지 이제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서 수행을 해내죠. 중국 공산당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합회도 예. 조폭들. 그러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캄보디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 전부 다 중국이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주요 기업주들이 다 이번에 이 태자그룹 저 유명한 태자그룹이 그야말로 재벌이잖아요. 캄보디아 재벌. 이게 이제 중국 돈이잖아요. 그게. 태자그룹이 혹시 프린스 그룹이에요? 예. 그 영어로는 이제 프린스라고 하고 그렇죠. 태자그룹이라고 하는 태자그룹. 태자라는 이름을 쓴 것도 이 친구가 참 재미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건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창구 또 합법적인 조직을 통해서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자그룹을 통해서 이 태자그룹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합법적인 영역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범죄 단지를 얘들이 이제 운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범죄 단지에서 불법 도박하고 로맨스 스캠하고 무슨 보이스피싱하고 이따위 짓 하면서
그 보이스피싱으로 또 피해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 태자그룹 하니까 그때 예전의 영상인데 승리가 이제 한국에서 완전 이미지가 날아간 다음에 뭐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오십시오 하면서 뭐 이상한 그 퍼포먼스를 했던 거 그 뒤에 그 프린스 그룹인가 태자그룹 그 로고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이게 태자그룹 내지는 태자그룹이 기본적으로 중국 조폭이잖아요. 얘가 태자그룹 대표가 천지라는 애인데 1987년생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제 지금 38살. 얘 보니까 25살 때 2010년도에 이제 캄보디아로 이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4대에 걸쳐서 총리 고문을 얘가 역임을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20대 후반부터 이 총리 고문을 했나? 그리고 이제 그쵸. 제가 20대 후반부터 총리 고문을 그러니까 캄보디아 총리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4대째. 어드바이저. 4대째. 총리가 4번 바뀔 때 동안 계속 고문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까지도. 캄보디아 최대 재벌이고 온갖 불법을 저질렀어요, 얘가. 그런데 승승장구했다. 이 어린애가 20대 25살 때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캄보디아를 주물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럼 얘가 했다고 봐야 돼요? 그 뒷배가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애를 활용해가지고 캄보디아를 주물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배후에 있는 애가 이 천지를 내세워서 이 작업을 한 거죠. 중국 공산당의 이 후원이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고 아무리 그 개떡같은 나라지만 이 어린애를 총리 고문으로 모시고 그렇죠. 그것도 4대째. 4대째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이 얘네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깊숙이 침투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이 재작년이죠 벌써 대치동의 히로뽕 우유 사건 기억나세요? 생각나요. 언론 통해서 나왔죠. 이걸 애들한테 이제 집중력 강화 음료다라고 해서 무료로 쭉 돌린 다음에 이게 이제 급성 중독성 마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부모들한테 당신 아들이 마약했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스캔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걸 했던 그 주범이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얼마 전에 죽은 우리 대학생 이 살해 사건의 용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에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이게. 같은 용의자라는 거예요. 그 놈이에요. 그리고 이 히로뽕 음료 이 사건을 저지를 때 이제 이거를 히로뽕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우유에다 타서 학원가 앞에서 이걸 나눠주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한국인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거기 이때 잡힌 놈들이 지금 징역을 꽤 형을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징역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인이 이제 이 총책 그놈과 이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만났을까? 이게 전혀 물론 이제 수사한 본인들은 알 텐데 우리 경찰들은 알 텐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만나서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가려져 있어요. 어떤 건지 이게. 대표는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추측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 조폭들을 통해서 만난 거다라고 보고 있죠. 연결책이 한국 조폭이다. 그렇죠. 이게 중국을 드나들면서 이 마약 관련된 일을 했든가 아니면 불법 도박 관련된 일을 했든가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드나들면서 이 거래를 텄던 한국 조폭 관계자들이다. 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폭들이 우리 조폭 중에 캄보디아 이 범죄 단지에서 중국 조폭 이 투자 받아가지고 똑같은 사업 하는 놈들도 있다고 그래요. 투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자그룹 사무실이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걸어 잠그고 있지만 이런 보도 보셨죠?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래요? 이거 보도됐습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태자그룹이.
그리고 이 태자그룹이 국내 은행이랑 누적해서 한 2,200억 정도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이 중에 전북은행이 1,252억으로 이제 제일 많았고 현재 잔고도 900억 이상 국내 은행에 이게 두고 있다. 물론 이제 통계를 했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에서. 그러면은 이 돈이 그 어디서 온 돈인가 이게 도대체 한 2천억이 넘는 이 돈을 어디서 얘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 은행에다가 예치를 한 건가? 또 누구랑 이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해서 공개를 해야 돼. 아주 자세히.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걸 할까? 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죠.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승리 얘기하셨는데 이게 승리 이 친구는 승리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한 일인데 이 친구 이제 광주 사람이고 본명이 이승현입니다. 그 그룹 빅뱅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이제 빅뱅의 그 메인 보컬이죠. 이 친구가 그 금년도 1월달에 프놈펜에 있는 그 이 태자그룹 프린스그룹 소속의 프린스 브루잉이라고 하는 클럽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 여기서 무대에 나와가지고 얘가 마이크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뭐 유튜브 방송에 유통이 되는 거니까 캄보디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캄보디아가 왜 위험하냐? 여시나 먹어라. 라고 승리가 발언을 해요.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그 이 클럽에 가가지고 도대체 얘는 그 프린스 그룹이랑 무슨 관계인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건데 둘이 무슨 거래를 그동안 했고 무슨 관계인지 현재로서는 뭐 이게 이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궁금한 거죠, 이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구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승리는 2019년도에 저 유명한 그 버닝썬 사건의 주인공이잖아요. 클럽 버닝썬. 이 버닝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였냐 하면 또 관계자들에 따르면 버닝썬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버닝썬이 클럽이었죠. 그렇죠, 클럽. 네. 예, 무시무시한 클럽에 여기서 이제 마약을 광범위하게 유통했고. 소위 물뽕이라는 거 가지고 이 놀러 온 그 여성들을 강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거기다가 이제 성매매의 소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또 심각한 거는 경찰과 이 버닝썬이 유착관계 있었다. 굉장히 깊숙하게 유착이 돼 있어가지고 단속을 거의 받지 않았고 또 여기서 이 버닝썬에서 그 버닝썬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피해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이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런 그 이 행태도 있었고 그리고 버닝썬의 그 이 버닝썬 문 닫기 전에 버닝썬 최대 주주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이었다고 그래요. 이건 뭐 굉장히 독특한 예, 보도가 된 거니까 이거는. 그 버닝썬 그 클럽의 문제 클럽의 최대 주주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 예. 그 사람은 민간인인가요? 예. 민간인인데 이제 경찰 발전하라고 이렇게 좀 어디 호텔 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버닝썬의 대주주고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본금이 버닝썬 자본금이 이제 100억은 아니었을 테고 자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본금의 한 60% 정도를 그 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경찰 발전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대만의 그 린사모라고 하는 가명의 여성이 여기를 왕래를 했어요. 그 버닝썬에도 투자를 했고 이 린사모가. 그런데 린사모가 그 중국 조폭 삼합회의 거물의 부인이다라는 게 보도가 됐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 승리의 배후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뒷배가 그 소위 이게 경찰총장이라는 직함은 없잖아요. 우리가 경찰청장이지. 그런데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람이 윤규근 총경이라고 있어요. 총경 경찰서장급이 이제 총경 계급을 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승리랑 자주 어울렸어요. 그래서 승리가 그 경찰 정복이랑 뭐 경찰 모자도 쓰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카톡방에다가 경찰총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윤규근 총장이 우리를 봐준다라는 문구를 공유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윤규근 총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만 이 사람이 2015년도에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는 굉장히 경찰 중에서 요직입니다. 왜냐하면은 떡고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경찰서요. 유흥업소가 많아서. 거기서 그럼 떡고물이라고 하는 건 실제 유흥업소에서 돈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들이요. 예. 그 실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거론이 됐고 문제도 됐어요. 윤구은이 받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경찰들이. 네. 어쨌든 이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그 일을 하는 자리예요. 예, 그 저 유흥업소 단속하고 뭐 이런 거기 그 2015년도에 그걸 했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조국 민정수석실에 그 파견을 갑니다. 이 사람 윤구은이가. 그래서 이 조국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놀랍게도 2018년 8월달에 경찰청의 인사 담당관이 돼요. 무지무지하게 요직이죠. 경찰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버닝썬에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영업을 할 때. 예. 와. 경찰청 인사 담당관. 이 사람이 인사 담당관이었다. 예, 윤교근 총경.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18년 말 2019년 들어가서 이제 버닝썬 사건이 크게 보도가 돼가지고 이 윤 총경이 이제 그 다른 그 힘이 없는 자리로 물러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고 작년 5월 현재 여전히 서울시경찰청의 치안지도관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으로 예. 재직하고 있었던 거죠. 예, 계속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찰대 나온 친구인데. 또 승리랑은 뭐 이게 동향이라고 그래요. 광주 사람이라고. 어쨌든 이 굉장히 큰 사건이 그러니까 중국 삼합회 관계자도 관련이 있고 또 이 버닝썬에서 마약도 광범위하게 유통이 됐고 또 이 경찰과의 유착 관계 의혹도 세게 부각이 됐고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제 정준영이라고 이게 승리랑 그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이 사건 나기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어디 가가지고 그 여성들을 데려와서 강간한 걸 얘들이 또 사진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정준영이라는 친구는 이제 5년형을 받고 이제 다 그 5년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 승리는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냐 이때 성매매, 상습, 도박 등 개인적 범죄. 이 조직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승리 개인의 범죄예요. 성매매, 상습, 도박, 뭐 탈세 이런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살고 나왔어요. 사건의 실체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이게. 전모가 그러니까 버닝썬과 관련된 그 전모가 드러난 적이 없어요. 다 파편만. 그럼 이제 대표님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서 예. 버닝썬의 배후에는 결국 누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승리가 이 동남아시아의 거물들이랑 왕래를 했거든요. 그 린사모 또 이 친하게 지냈고 또 어떤 이 버닝썬 사건 어떤 피해자 여성이 있는데 이 피해자 여성을 강간하도록 이제 버닝썬에서 주선을 주선했는데 이 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여성이 공개 증언을 했는데 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이게 새벽에 튀어나와가지고 이 여성이 신고를 해요. 그런데 출국 금지를 안 해요 경찰에서. 그리고 유유히 출국을 합니다 그냥 태국으로. 그리고 이놈은 도대체 누군가 이 태국에. 그 사람은 뭐 한국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거네요. 걔는 태국인이에요. 태국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승리가 이 귀빈들 자기의 귀빈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대를 다 한 거예요. 이 전모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형을 살고 나온 승리가 뜬금없이 올해 1월달에 프놈펜에 가가지고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 프린스 그룹의 클럽에 가서 또 캄보디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캄보디아가 왜 위험하냐? 여신아 먹어라.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영상 보면서 꼭 무슨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떠들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이 승리의 그 행적과 관련해서 승리의 개인 범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매매, 상습도와 이것만 그 형사처벌 받고 드러났지. 그
그 배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승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의 빙산의 일각. 그 밑에 있는 빙산의 실체는 뭐냐 도대체. 아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저같이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만 많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이 배우에는. 근데 정말 황당한 게 말씀하신 그 사건의 스케일, 특별히 버닝썬은 그때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잖아요. 뭐 나라를 뒤집어 놨었죠. 근데 그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놀라워요. 네. 놀라운 건 얘네들이 이제 대응인데 굉장히 사건의 실체가 정말 말씀드리는 이 순간 제가 사실 좀 두렵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뭐만 돌출이 되냐면은 경찰관 뇌물 사건. 그 나중에 무죄 판결 받아서 증거가 없다. 뇌물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 관계자들이 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렇게 언론이 이걸 주목했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준영 사건,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이 있기 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정준영 개인을 조졌어요. 언론이 다 달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버닝썬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라앉았죠. 실체는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핸들링한 세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해 있어. 그 분노의 타겟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새끼가 문제야 저 새끼가 문제라고 쟤들 욕해라고 해놓고 진짜 던져줘 놓고 정말 중요한 핵심 관계자들은 빠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핸들링한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 보통 세력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하려면 또 굉장히 힘이 세야 되잖아요. 무시무시한 세력이 관여를 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각하 시절에 조국이 민정수석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유추해 보기로는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이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뭐 어떤 말을 하려면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추해 봤을 때 정권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이 충분히 거기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뭐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해외에 있는 세력도 분명히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고위급 관계자들을 뭐 접대했다는 이런 사실도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죠 이거. 그러니까 국내외 이 조폭들 우리 이제 조폭을 만나보지 않은 분들은 그 조폭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근데 국장님은 좀 만나 보셨어요? 업무적으로 하시면서 만나 보셨나요? 아니 업무적으로는 아니고 아니고요. 이제 조폭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걔들은 그 사람 죽이는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런 조폭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그럼요. 이 조폭들의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불법 도박 얘기로 넘어갈 텐데 조폭들의 최대 자금원이 불법 도박이죠. 그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정말 떼돈을 벌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소위 슈퍼카, 이 벤츠에서 나온 뭐죠? 그 이건희 회장님 밑에 마이바흐, 마이바흐도 끌고 다니고 조폭들이 또 뭐 페라리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조폭들 세계에서는 흔한 차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폭하면 저는 예전의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예전에 뭐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동네 이렇게 패거리 같이 모아 다니면서 사람들 위협하고 뭐 나이트클럽 근처 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앞에서 뭐 이렇게 건덕건덕 때리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폭 활동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들 눈에 띄는 조폭 활동 많이 단속을 했었잖아요. 특별히 뭐 90년대 민주화운동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조폭 활동 같은 거는 많이 정리가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조폭 활동이 그 이후로 정부의 단속을 피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그 옛날에는 뭐 소위 이제 유흥업소 갈취랄지 뭐 혹은 조폭들이 이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한다할지 그렇죠. 그냥 뭐 눈에 대놓고 보이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좀 이게 아주 군소 조폭들이 하는 거고. 진짜 조폭들은 다 이제 온라인 도박 그게 이제 주업이죠 조폭들의. 그리고 수익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지금 이 도박 문제가 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 온라인 도박 뭐 불법 도박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문체부 그 국장 시절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근무하실 때 이 도박 관련해서 일을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예. 근데 일단 도박 중에 이제 불법 도박이 있고 또 합법적인 도박이 있잖아요. 예. 그 경계선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드래프트 킹스 같은 경우는 그 도박 업체인데 그 스포츠 같은 걸로 베팅을 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참여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뉴욕 증시가 어쨌든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사람들이 합법적인 회사로 이렇게 심지어 주식을 살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하는 뭐 그런 카지노 같은 것들 그런 건 이제 합법 도박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 법으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건 다 합법이에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 도박은 그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도박 자체 도박 전체를 불법화시킬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박이 알코올이랑 비슷하다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예, 했거든요. 예. 그 좀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법의 통제를 받지만 또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나름 자기 재량을 가지고 즐길 수 있대. 그렇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항상 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나 일정하게 그 합법적으로 이 도박을 허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게 로또 또 뭐 경정이나 경마 같은 거, 강원랜드 또 스포츠 토토 이게 다 이제 법으로 허용한 합법적인 이제 도박이죠. 소위 이제 사행 산업. 그리고 이걸 벗어난 거는 이게 이 토토 예를 들면은 토토 사업자를 정부가 지정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업체가 하는 것만 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토토는 다 불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토토는 그 스포츠 가지고 베팅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어떤 재량권 안에서 행해지는 도박은 합법. 그렇죠. 그렇지 않은 도박은 불법.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나라마다 정부 재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합법인 도박을 해도 그게 한국 법에 저촉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카지노 하면 예. 안 되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 관광객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거 잘 모르고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가서 여기 보통 그리고 카지노가 있는 호텔은 그 숙박비가 좀 저렴하잖아요. 예. 그 통상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여기 호텔 되게 저렴하네 해가지고 들어가서 1층에 보니까 막 카지노가 휘황찬란하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재미로 땡겨보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재미로. 예. 근데 그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다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명절 때 식구들이 모이면 고스톱 하고 그랬잖아요. 뭐 이게 점백 뭐 하고 그것도 이제 그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고스톱 하는 것도. 특정한 그러니까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이요. 예, 예, 예. 하기야 생각해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게 또 도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돈을 걸고 하는 예.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이게 그냥 친선 도모 목적으로 이게 그 유흥으로 일시적으로 한 거다. 이게 말 그대로 도박을 한 게 아니고 재미로 했다. 그렇죠. 이게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참 그게 법원에 갔다는 자체가 거기서 이제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가족 중에 뭐 평소에 앙금이 있었거나 한번 뭐 엿대봐라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잃었거나 뭐 둘 그렇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건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불법 도박의 문제가 심각하다 예. 하셨는데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온갖 게 다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온갖 게 다 이제 이 도박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이 게임 결과를 가지고 도박을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홀짝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 카지노를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카지노를 하는 걸 중계를 하면서 거기다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스포츠 토토 뭐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온갖 게 다 도박의 대상이에요. 온라인에서 가장 단순한 건 이제 홀짝. 저는 안 해봤는데 홀짝이 뭐죠? 다음에 뭐가 이 스크린에서 다음에 나오는 게 홀이냐 짝이냐에 베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완전 그냥 우연이잖아요. 운이잖아요. 예. 운이죠.
근데 결과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이걸 열심히 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아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그러니까 예. 거기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별게 다 이 도박판에 지금 이거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규모가 판돈 규모가 얼마 되냐 아무도 모르죠. 이게 추산할 뿐인데 그렇죠. 네. 그 2022년도에 이게 사행산업 제가 일하던 사행산업 이 감독위원회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 2022년도에 103조 원이라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추산을 한 거죠. 그때 네. 이미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때 이미 한 180조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돌았으니까. 22년도에 어쨌든 그 사감위가 발표한 게 103조 원이니까 지금은 한 뭐 150조 원 판돈이 연간 이제 그 오고 간다. 도박을 이 도박 조직들이 불법 이 도박을 하는 조직들이 이제 손님을 계속 끌어모으려면은 환급을 해줘야 돼요. 계속 돈만 이게 가져가기만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급을 해주는데 우리 합법 도박과 그 불법 도박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불법 도박의 환급률이 높아요. 그래야 이거 안 하고 합법 도박 안 하고 불법 도박을 하니까. 그래서 환급률을 한 90%로 치면 10%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연간 150조에 10%다 그러면 15조잖아요. 이 15조 원의 수익금을 조폭들이 가져가는 거죠. 네, 연간. 우리나라 연간 그 1년 예산이 한 670조 가량 돼요. 그 중에서 그 한 4분의 1, 150조 내지 뭐 170, 80조라고 보면 불법 도박이 우리 연간 예산의 4분의 1 정도의 돈이 도박판에서 흘러다니면서 매년 조폭들한테 한 15조 내지 20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상납을 하는 거다. 그럼 조폭들이 이걸 가지고 뭐 마이바흐 사고 뭐 슈퍼카만 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요.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또 몇 배씩 튀기고. 그런 식으로 예. 또 수익을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엿한 사업가가 되는 거죠. 돈 많은 사업.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불법 도박판에서 현찰을 매일 당기고 주소 자루에 담아서 이게 이 주소 넣고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어엿한 이 사업가가 돼 있고 이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조폭들의 어떤 행태를 알 수가 없겠어요.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냥 예. 저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이다 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경찰, 검찰 또 나가서 정치인들까지도 이제 삶아서 이 자기의 이제 방어벽으로 만드는 이제 시도를 하죠. 이 사람들이. 근데 저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도박 문제가 심각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 청소년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뭐 청소년들 그리고 애들한테? 실제 피해가 있나요?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사감에 있을 때 그 조사낸 걸 보면은 이 한 반의 애들이 이걸 하는 애들이 한 반 정도 돼요. 한 반에. 한 반에요. 예. 그 도박에 참여한 애들이요. 예. 아 진짜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하고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이제 그 성향을 좀 타고나는 거. 어떤 애들은 깊숙이 빠져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만 원은 기본이고 몇천만 원, 몇억 원대의 빚을 진 애들이 이 전국에 쫙 깔려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제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의 무슨 귀금속이랄지 심지어는 뭐 할 수 있으면 통장 같은 거 훔쳐다가 이렇게 팔거나 이렇게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빚을 갚기도 하고 또 이게 새로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를 이 도박 사이트에서 친구를 끌어들이면은 이 도박 자금을 줘요. 레퍼럴 코드 같은 거요. 예. 그래서 뭐 옆에 애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이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박을.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이 핸드폰 화면을 보면은 아주 평범한 게임이에요.
재밌는 게임.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하는 이 애들을 보고 우리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고민을 하냐면은 우리 애가 너무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게임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도박에 빠져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보면 모르죠. 이거 핸드폰 보면 화면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도박에 빠져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응? 게임에 빠져 있다라고 내 자식이 게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들은 한번 상담을 받으세요. 무시무시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도박 빚을 지면 조폭이 못 갚게 됐을 때 조폭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예. 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온갖 협박을 하는 거죠. 뭐 여기저기 알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의도 터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뭘 알겠어요. 조폭 형이나 그 20대 그 으시시하게 생긴 애들이 겁주면 신고도 못 하고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제 20대 학교 졸업하고 20대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로 가기도 하고. 목숨 걸고 통장 가지고 캄보디아로 하는 거지. 통장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좀 해볼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소질이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조폭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수익금도 좀 배당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2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 배당을 받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가 월 처음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폭하고 조폭에게 이용당하면서 또는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돈을 벌면서 그렇죠. 하는 청년들도 있다. 그 걔들은 한국으로 안 오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오겠어요? 한 달에 그야말로 고수익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참 이번에 그 캄보디아 사태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당연히 캄보디아 조폭들한테도 분노를 하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 그 캄보디아 애들이 그렇게 갖고 놀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했지만 특별히 그 캄보디아 밑에서 또는 그 중국인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면서 자국민을 팔아먹은 그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게 개인이 아니고 조폭들이 연루돼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국내 조폭들 어느 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 국내에 있는 불법 도박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갬블링, 이 도박 문제는 인류 역사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그러면서 가장 오래된 뭐 어떤 행동이다. 그러면서 보통 매춘과 도박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와 함께 뭐 근절되지 않는 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대표님의 어떤 해안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해안이라기보다 이 불법 도박은 이게 국가 안보 문제예요. 이게 그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중독의 문제 그런 게 아니고 국가 안보 문제다. 그 우선 이제 그 우리 청소년들이 이게 그 불법 도박에 이게 중독돼 가지고 폐인들이 돼 가잖아요. 이게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커가면서 이렇게 그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이게 그 짓을 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이제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거나 얘들이 어디에 있든 이 5천 거기가 있는 이제 캄보디아에만 5천 명이에요. 그 다른 그 뭐 이게 어디에 이거 버마 지금 뭐지 뭐 미얀마 거기에도 있고 뭐 태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어쨌든 얘들은 그 업을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가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애들이 양성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얘들이 평소에 뭐를 하고 살까? 그렇네요. 이거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야말로 개과천선해가지고 참 죄 안 짓고 살아갈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 또 많은 애들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이 짓을 하면서 살아갈 전문가들이 지금 양성이 된 거예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범죄 전문가들이 양성된 거예요. 끔찍한 거죠. 이건 진짜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이 불법 도박 이제 이게 사이트를 북한 애들이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설계하고 만들어줄 때. 이게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조폭들이 이걸 국내에서 사이트 제작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싼 값에 북한 애들이 만들어주는 그게 발각이 됐어요.
걔들이 사이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유지 관리까지 해요. 그 유지 관리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접속하는 사람들의 인적 정보를 다 북한 애들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적 정보를 쭉 관찰하다가 그럼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신상을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얘 직업이 뭐고 얘 지금 빚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북한 애들이 접선을 해요. 그냥 만만한 애한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혹시 예전에 그 현역 군인 관련해서 예. 그 사건인가요? 현역 군인이 뭐 어떤 불법 도박에 연루돼서 어떤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2022년 6월 달에 이 참수 작전에 관련된 13 특수 임무 여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 저 육군에 13 특수 임무 여단의 대위식이나 되는 친구가 작전 계획을 유출시켰어요. 그 참수 작전이면 이제 김정은 참수 작전을 말하는 거죠. 예. 완전 극비의 국가 안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이 불법 도박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그런 식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회유를 하고 또는 정보를 뺀다. 그리고 우리 이게 병사들이 그 병영에서 이걸 핸드폰을 다 이제 하잖아요. 그 병사들 중에 이거 불법 도박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또. 그 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잃었다. 그 정서가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자기한테 인생이 이제 미래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난 끝났으니 내 인생은. 근데 끝나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자기 상사가 자기한테 좀 신경질을 부린달지 뭐 지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일을 시킨달지 그러면은 얘가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병영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지금 부대에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불법 도박 피해자들이. 그래서 이 불법 도박 문제를 이거를 개인의 문제랄지 혹은 뭐 범죄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청소년 성범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범죄 중에 또 하나의 범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이 불법 도박으로 돈을 번 그 조폭들이 기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여탄 이제 사업체에 이제 오너가 되고 또 여기저기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거느리고 검경을 거느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쌍방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대신해서 이제 북한에다가 불법 송금을 했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 재판 중인데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전주 출신의 조폭인데 불법 도박으로 종잣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쌍방을 인수하고 이게 주가 조작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부풀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쌍방울이 그룹입니다. 그 계열사의 그 사회이사 또 감사들을 앉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앉히냐면은 자기를 구속했던 검사가 이제 옷 벗고 나가서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랄지 혹은 이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게 그 서울 남부지검이에요. 남부지검의 검사들이랄지 이렇게 검사, 판사, 고위 경찰관 출신들을 다 이제 자기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다 영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와 놀랍네요 진짜. 이걸 제가 명단을 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그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를 영입했다.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사회이사 하는 사람들 어느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정말 충격적이네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살벌한 얘기들이죠. 살벌한 얘기들. 이런 말씀하시면 그 대표님 어떻게 안전에 위협을 어떻게 밤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으슥한 데는 안 다니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또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을 제일 신랄하게 장기적으로 집요하게 조지는 게 또 저희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걱정 안 하세요? 걱정하죠. 걱정하시죠.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도. 예. 어쨌든 이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를 이게 여러 범죄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이게 국가적 위기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더군다나 이제 이 불법 이 온라인 도박 이 범죄는 서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남아에 있고 그리고 조직 자체가 이 국제화돼 있어요 이미 동남아를 또 중국을 왕래하면서 이게 굉장히 국제화된 조직이에요. 조직원들도 분산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범죄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범죄 증거를 찾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수사를 하려면은 최소한 6개월이에요 이게. 아주 장기간의 그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내가 경찰 갔는데 이거 손을 댔다 어떤 사건 그러면 한 6개월 동안은 일을 못 하는 거네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요새? 라는 이 질타를 받기 십상인 거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수사예요 이게 불법 온라인 도박. 근데 이걸 잡아냈다.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냥 여러 범죄 중에 하나를 잡은 거야. 그것도 문제네요. 6개월, 1년 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결국 경찰 수뇌부 또는 정권 차원의 뭐 대통령 정도 되는 아니면 행안부 정도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또 인센티브 체계를 많이 뜯어 고쳐야겠어요.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제 잘 잡는 경찰들에게는 확고한 인센티브를 보상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손을 안 대려고 그래. 아주 제가 그 사감위에 있을 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는 훌륭한 경찰관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몇이 있어요. 전문성도 있고 아주 훌륭한 경찰관들 몇 있는데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이걸 잘 모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손을 안 대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야말로 번창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이.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뭐 누가 그걸 손대고 싶겠어요. 예. 사실. 저만 해도 미국 뭐 그렇죠. 만약 당사자라면 정말 그거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 욕만 먹을 텐데.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본질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플러스 이게 기술적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거 특히 이번에 요새는 모바일이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굴러다니고 이런 것 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이거 이제 팔 수가 있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까 이제 이 서버를 북한이 제작해 준다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서버가 아니라 이제 이 사이트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북한이 이제 제작해 주고 중국의 배후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 중국 이 공안이 용납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비호 아래서 예. 뭐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진짜 일개 경찰선에서 또는 뭐 문체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예. 아니라 정말 국가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맞는 것 같네요. 이거는 정말 이 대통령실에 TF를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무지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꼭 미국의 펜타닐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맞아요. 미국 사람들이 펜타닐 때문에 완전히 페인이 됐잖아요. 예. 많은 미국 특별히 예. 젊은 청년들이 1년에 한 10만 명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펜타닐이 중국에서 네. 다 이제 수출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그 기본 물질들이 멕시코 쪽으로 네. 들어가서 거기서 전문 제조가들이 네. 뭐 중국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있고 그 기업들이 있고 중국에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민간이라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은 다 중국 공산당 손바닥에 있는 수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펜타닐 원료 만드는 그 기업들이 있고 또 조폭들이 있고 얘네들이 이 중남미 조폭들이랑 커넥션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의붓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이제 화투죠. 이게 도박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 어머니를 엄청 힘들게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5학년 때인가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이제 봉지 이만한 거 봉지를 2개 놓고 울고 계시더라고. 그랬더니만 엄마가 제가 가니까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같이 죽자. 쥐약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쥐약 먹고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시원찮게 먹어가지고 그 쥐약 먹었는데 안 죽고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anyway, 물론 제가 이제 발버둥 쳐가지고 이제 그때 그 쥐약을 안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가지고 그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어릴 때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문체부 체육국장 할 때 체육국장 소관 업무 중에 하나가 스포츠 토토예요. 이게 토토야 뭐 그게 합법 토토는 그냥 굴러가는 건데 물 그것만 그냥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방치해도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그게 있어가지고 제 일도 아닌데 이 불법 도박을 잡아야 된다. 그 소관이 아닌데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 불법 도박 단속 특별법안을 만들었어요. 제가 전문가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17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실세 중에 하나인 곽상도 의원이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 하던 사람이에요. 이 의원 찾아가가지고 의원 입법으로 이제 이걸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 그 의원들 회의가 끝나가지고 이제 새로 선출을 해서 2019년도 7월달 그러니까 제가 파면당하기 한 2-3개월 전에 이때 또 그 안을 좀 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정세균 의원 이게 국회의장하고 나온 정세균 의원이 그때 이 문광희 위원이었었어요. 정세균 의원 찾아가가지고 또 이제 이 의원 입법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했을 때마다 거기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 의원들 설득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여야 의원들 모셔놓고 그랬는데도 거기서 끝. 두 번이나 제가 이 특별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들 통해서 그 발의를 했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통과가 안 된 거네요. 예. 회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폐기가 돼 법안 자체가. 근데 그 불법 도박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초당적인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반응한다고 보시나요? 좋게 보면 이 심각성을 모른다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잘 모르겠어요. 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정말 멍청하거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뭐 돈을 먹었겠죠. 뭐 조폭 조직이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한테 뒷돈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구린데가 있으니까 통과를 안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불법 도박을 근절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디 있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원망스러워요 국회의원들. 근데 거기 그때 그럼 대표님이 그때 당시 이제 국장으로 계실 때인가요? 문체부? 국장으로 이게 이제 2017년 9월달에 한번 했고 이제 2019년 당시에는 제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로 이제 쫓겨가 있을 때예요. 귀양가 있을 때. 그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제 문체부 국장급이 가는 자리인데 물 먹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을 이제 대차게 하시다가 페이스북에서. 예. 그래 그리고 뭐 거기 가서도 이게 일 열심히 이거 하면서도 문재인은 또 열심히 조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파면당한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애초에 문재인을 조지시다가 그 한직으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또 문재인을 조지셨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하루도 안 쉬고. 그 문재인이가 제가 얼마나 미혹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저 진짜 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감위 그 직원들이 저보고 그 처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일을 4배 5배 더 한다. 근데 제가 이거 직원들 달달 볶은 게 아니고 일을 많이 시켜서 이게 사감위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그 사감위 내부 규정에 입각해서 그 이제 이 불법 도박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정이 황당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특정 개인에 대해서 몇 회 얼마 이상은 안 준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제 취지는 불법 도박 신고업을 만들어야 된다. 불법 도박 신고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에 관철을 시켰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진짜 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인센티브를 어쨌든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것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우리 사가미가 이 감독하는 데가 예를 들면 그 이 경륜 경정하는 조직도 있고 또 저 뭐 강원랜드도 있고 이런데 다 얘기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 거기도 개별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포상금 제도를 다 우리처럼 고쳐가지고 포상금 많이 주고 전문가 양성하자. 다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사감에 가지고 문재인을 조지는 것만 한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 본업은 정말 본업을 하시면서 본업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그 사행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합법 사행 사업자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강원랜드나 뭐 이게 경륜 경정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다 경청을 하고 이게 이 합법 사행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진지하게 제가 토론을 했으니까 그 양반들도 저를 좋아했고 또 이제 민간에서 도박 중독 반대 운동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느 날 저한테 감사패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도박 피해자들과 도박업자들 양측으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은 건 저 하나예요. 네. 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그런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감이라고 보통 예,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고위급 일을 하다 보면 뇌물 청탁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어떤가요? 현실은? 섭섭하게도 제가 워낙 이제 인상이 그 사실은 안 그런데 그 굉장히 강직한 놈으로 잘못 알려. 이건 근데 인상이 그러세요. 아니 대표님이 아니 그 진짜 손해를 많이 본다니까. 그 이 이미지 때문에요. 네. 아니 한 놈도 그럼 뭐 봉투를 제가 문체부에서 다른 일을 할 때는 외국인 공연할 때는 무조건 이제 제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카드 공연 이런 거요? 외국인 공연은 무조건. 그러니까 외국인 공연 예를 들어서 뭐 내한 공연이 온다. 그러면 그런 마이클 잭슨 공연도 제가 이제 허가를 해줬고 네. 심지어는 이제 필리핀 여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클럽에서 공연하는 거. 그런 공연까지요. 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 여자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가둬놓고 곡사시키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굉장히 깐깐하게 했더니 업자들이 한 번은 저녁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더니 먹고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봉투를 두툼한 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마침 근처에 경찰관들이 있길래 그 양반 손을 꼭 붙잡고 저쪽으로 갑시다. 물론 이제 경찰에 넘기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경찰에 넘기진 않고 이제 경찰 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겁만 좋지. 그렇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청탁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또 대표님한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섭섭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섭섭하네. 근데 애초에 뭐 그런 청탁을 해서 애초에 받진 않으셨겠죠. 네, 뭐 받진 않으셨겠지만.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특별법안 내용이 내용을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요. 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실 우리 국회의원 내지는 정치권 관계자들이 이 법안이 국회에 폐기는 됐지만 국회에다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불법 도박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급 정지를 빨리 해놓지 않으면 이게 돈을 빼갖고 도망가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걸 적극 검토하겠다. 이 불법 도박 이용 계좌 지급 정지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근에야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가미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폐쇄하겠다. 이게 사이트 폐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 해요.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근데 이게 그 조직이 인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이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심사가 엄청 밀려요. 한 달 이상 밀린다고 이게. 근데 이 불법 도박 사이트는 메뚜기처럼 만들었다가 금방 폭파하고 또 만들고 이래요. 배너만 바꿔가지고 주소만 바꿔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추적을 피하려고도 하고 또 이게 돈을 이 도박꾼들로부터 돈을 쭉 모았다가 배당을 안 해주고 그냥 다 챙기고
그냥 폐쇄시켜버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얘네들이 이거를 한 달씩 끌지 않는다고. 아 근데 그 대표님 말씀하시 듣다 보니까 그 웹사이트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뭐 메이저리그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미어리그 경기 같은 거를 생중계로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통 구글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뭐 어디 생중계하는 곳이 있나, 뭐 구글 어디 검색을 해보면 항상 그 불법 도박 사이트 비슷한 게 많이 떴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생중계하는 걸 미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유혹하는 것 같아요. 예, 예. 특별히 20대 남성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예. 뭐 지금 월드 시리즈를 한다 아니면 뭐 예. 박지성 그때 당시에 경기를 한다 그러면 공짜로 보고 싶으니까 예. 그 심리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항상 그래서 뭔가 이게 이상한 사이트가 연결돼 있다는 예, 느낌을 예.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클릭해보면. 예, 예. 맞아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그게 접근하는 그거예요.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사이트는 항상 바뀌더라고요. 예. 공짜로 뭐 이렇게 영화도 보여주기도 예. 하고 드라마도 보여주기도 하고 예. 또 생중계 같은 것도 해주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그걸 봐가지고 바로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건 우리 거야 건드리지 마 그래 이 쉐이들이 한 달이 넘게 질질 끄니까 이건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랑 제가 협의를 했어요. 이거 우리한테 위임을 해라 위임. 기본적인 권한 니들이 가지고 위임을 해라고 그랬는데도 이 새끼들이 조직 이기주의죠. 공무원들이 이따위 짓들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이거 협의를 못했어요. 얘네들이랑. 어쨌든 그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 권한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따로 이렇게 빼서 줘야 되고.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예. 하시는 거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반영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아직까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위장 수사는 뭐냐면은 이게 다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 들어가려면은 거기다 돈을 꽂아야 돼. 통장으로. 통장이 있어요. 자기 통장이. 그런데 우리나라 이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금융실명제법인데 이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위장 수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의 이름으로 이 계좌를 개설하겠다. 계좌 개설을 허용하자 경찰에게라는 게 이제 이 법안의 취지였었어요. 이게 이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를 그렇지 들어서 않죠. 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미 이 청소년 보호법에 위장 수사를 법률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 특별히 청소년 그 성 관련 그렇죠.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니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 반대했던 놈들이 그 금융위원회 당시에 나지 한심한 새끼들. 아니 청소년 성범죄도 물론 중요한 범죄지만 불법 도박이 그것도 덜 중요한 범죄인가요? 이런. 그렇죠. 네. 제가 이 전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들 진짜 멍청한 새끼들 많아요. 아 정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당시 정말 강조했던 게 그리고 이게 그 법 안에 넣었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단속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파격적인 보상금을 주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를 단속을 하면 이제 몰수를 할 거 아니에요. 범죄 수익금 몰수. 수익금의 3분의 1까지 상한액을 둬서 3분의 1을 주자 그냥. 수사한 사람한테요? 아니면 제보한 사람한테요? 둘 다. 둘 다. 예. 그러니까 그 3분의 1의 금액을 가지고 나눠주자. 예. 수고한 사람들한테. 예. 근데 이 불법 도박 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몰수했다 그러면 30억을 주자는 얘기였니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무지막지한 돈을 주자라는 거였었어요. 제 주장은. 그래야 조직이 깨진다. 이 범죄 조직인데 그 조직을 깨야 될 거야 내부에서. 이런 주장도 했었고 특히 이제 직무 관련 공무원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걸 단속했을 경우에도 거액의 포상금을 주자라고 제가 법안에 넣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놈들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아니 경찰관은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직업인데 그거 하려고 경찰관이 된 사람들한테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거액의 포상금을 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시비를 거는 놈들이 있었어요. 아 멍청한 새끼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 경찰관들이 하는 업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력계 같은 거, 네. 아니면 뭐 성범죄 같은 거 수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 도박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이 불법 도박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불법 도박 뭐 제 담당이 이거였었으니까. 그걸 이제
더 확고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경찰관들 처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고생들 많습니다. 이 경찰관들 처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제 대표님 하신 말씀인데 불법 도박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이제 범죄 수익 전체에 대해서 이게 범죄 수익을 몰수할 경우에 그거를 그냥 국고에 다 집어넣지 말고 일정 부분을 단속한 사람들한테 주자라는 제가 제안을 요거와 무관하게 따로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것도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예. 네. 이 당시에 제가 이제 경찰관들이랑 자주 만났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지금처럼 경찰관들 처우를 하면은 경찰관들이 신이 나서 일을 안 해요. 그냥 그 공무원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월급이 나온다는 거. 많이 잘하는 놈이나 많이 놀고 있는 놈이나 월급은 똑같다는. 그리고 제가 집어넣었던 그 조항이 또 하나가 이제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자. 이거 뭐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 형법, 특히 이제 공정거래법에 이런 조항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뭐 이렇게 괴상망측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이미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것들 다 여기다 이게 집어넣어서 우리도 하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불법 도박을 이 사이트 개설하고 그러면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현재. 그런데 실제 이제 형을 받으면은 이렇게 5년 이하 이렇게 5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뭐 그리고 얘들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관 변호사들 써가지고 끼케야 뭐 1, 2년 살고 나오고 그 어디에 뭐 저 마늘밭이나 이런데 뭐 몇십억 묻혀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형량을 대폭 좀 올리자 뭐 이런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번에 걸쳐서 의원입법 형태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의원들이 이제 다 공사 다 망하신 분들이라. 다 무시를 하고, 그래서 끝으로 제가 좀 이 의원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여야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여야를 초월해서 좀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여야가 싸울 이슈들이 있잖아요. 싸우면 싸움대로 하고 일은 따로 좀 하자. 제가 이제 문재인 조지면서 이게 제일 열심히 한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 좀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정말 이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이걸 이제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됐다.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재량권 모든 어떤 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뭔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대통령 정도 되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뭐 제일 힘이 센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이거를 근절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이 법을 만들어야죠. 공무원의 모든 이 행위는 이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우선 이거 여야의 협조를 얻어서 이 법을 빨리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째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 관련 기관들. 경찰, 검찰, 검찰을 없앤다고 하지만서도 또 금융위원회랄지 뭐 여러 군데 그 관련 기관들 다 모아서 TF를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TF에서 뭐 이런저런 제도 개선 방안 같은 거 발굴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일을 하는 경찰관들이 좀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 중요한 얘기가 빠졌는데 공무원들은 뭐니 해도 이제 승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고 이런 참 수사하기 어려운 장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런 수사를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승진에 가점을 준다 할지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좀 보상한 체계를 개편하는 좀 파격적으로.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공직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제가 중학교 교사로 한 8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공직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네. 그다음에 문체부에 들어가서 한 25년. 25년. 뭐 그러면 이제 33년 공직 생활 하신 건데,
이제 공직에 대해서 그 보상안을 논의하자면 모델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한테 파격적인 연봉을 보장해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싱가포르 뭐 총리가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연봉을 많이 받는 이제 총리인데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리콴유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만지면서도 중요한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도 부패에 노출돼서도 그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기가 스스로 돈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철학에 기반한 반면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보상이 너무 많아지면 정말 인재들이 다 그 중요한 섹터 쉽게 말해서 스템 쪽 뭐 과학 분야 뭐 기술 분야 아니면 정말 중요한 그런 분야에 가기보다는 공무원에 매달리면서 나라가 오히려 더 퇴보하지 않겠냐 그런 또 반대쪽의 주장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반반씩 섞여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은 확고한 보상안이 있잖아요. 근데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뭐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뭐 저기 DMB라든지 아니면 동네 동사무소 같은 개념의 공무원들은 뭐 서로 안 하려고 하죠. 뭐 우체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장차하고 난 다음에 갈 자리가 많잖아요. 뭐 어디 기업에 컨설팅하기로 가기도 하고 뭐 싱크탱크 수장으로 가기도 하고 대학 교수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안이 많이 열려 있는 사회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공직 생활을 그렇게 말단부터 아주 고위까지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 공직 사회의 보상안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공무원들 진짜 그 별로 일 안 합니다. 그 잘 못하고 그 또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뭐 명색이 그래도 행정고시 출신인데 행정고시 출신들도 일단 공무원이 되면은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그 행정고시 그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량이 그 본인들은 뭐 많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책 몇 권이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특히 이제 행시 출신 공무원들은 지들이 뭐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착각에 빠지죠. 그래서 이게 자질이 많이 부족한 애들이 이 너무 많이 지금 그 이 공무원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이제 공직 경험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정말 그 상당히 심각해요. 그 너무 과할 정도다. 예, 많다. 굉장히 참 우리 후배들이 들을까봐 참 조심스러운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너무 많다. 공무원들 수를 좀 대폭 줄이고 그리고 처우 개선을 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숫자를 줄이고 처우는 개선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게 철밥통이잖아요, 공무원이. 저같이 이제 대통령을 뭐 조롱을 한달지 이런 짓만 안 하면 대통령을 비판하신 거죠, 정당하게. 네. 그때 다시 한번 그때 대표님 뭐라고 하셨죠, 문재인한테? 문재인 보고 제가 아메바라고 한 거는 아니고 아메바라고 한 사람 글을 제가 이제 포기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외교 천재라며 뭐 이런 말도 했고. 그건 그렇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철밥통인데 그 제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가를 좀 해가지고 자질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중간에 내보낼 수 있는 제도도 좀 도입하고. 어쨌든 지금 특히 이제 지금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세종시에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데 공무원들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공무원이 우선 그 전에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공무원들 이제 보시면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을 텐데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네, 제 경험상 정말 중요한 직업인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멍청한 애들이 앉아 있으면 나라가 보이지 않게 나라가 많이 멍이 들죠.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심지어는 퇴보하고. 그래서 똑똑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세종시 공무원들이 글로 가가지고 워라밸을 즐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애들이 그 세종시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갇혀가지고 자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랑 접촉이 차단이 됐어요, 거기. 이 명색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면은 자기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나가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랑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화를 해야 되고. 이 섹터에서 문제는 뭐고, 앞으로 이 지금 추세는 뭐고, 이 분야의 선수는 누구고, 이런 그 일과 관련된, 이 중요한 첨단의 정보들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끊어진 거죠. 고립돼 있어요, 지적으로 애들이, 머리가. 거기다가 국장, 심지어는 과장 이상들이 맨날 서울 왕래하다 보니까 무두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무두절이요? 특히 세종시에서 이 머리두자 이 상관이 없는 날. 무두절. 네. 이게 저 세종시 공무원들의 그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오늘 무두절이네. 그러니까 과장이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과장이 서울로 출장 갔어요. 예. 국장이 없으면 장관이 없으면 너무 편한 거지. 저도 해봐서 아는데 무두절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세종시 공무원들이. 그래서 세종시의 그 각 부처에 제가 이제 시민운동하면서 필요해가지고 이제 세종시에 뭐 예를 들면 국토부랄지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 안 받아요. 그 과에서 과장이 아니고 전화 안 받아.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 이 모양이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 이 새끼들이. 나 참 정말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11시 반이면 저도 그랬습니다. 11시 반이면 다 이렇게 점심 먹으러 나가버리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 중앙정부예요. 혹시 그 대표님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초반 트럼프 정부 2기 때 이제 도지를 했었잖아요. 그저 열심히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서 뭐 어떤 흥미롭게 관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성위원회. 그 비효율성을 정말 치밀하게 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각 정부를 이제 각 정부의 조직과 사업을 다 스크린했잖아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쓸데없는 사업들, 또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사업들 줄줄 새는 돈이 너무나 많다는 걸 도지가 발견했잖아요. 정말 큰 업적이죠. 그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IT의 그 20대 천재들을 쓴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어떤 뭐 고위 그 연륜이 있는 공무원들을 고용해서 쓴 게 아니고 그렇죠. IT 가이드를 써서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제 팽팽 도는 애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 이게 20대 초반 애들이 그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특별히 이제 돈을 찾아서 그 팔로우 더 머니 해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를 다 전산망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스크린 해가지고 이제 뭐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정리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도 좀 그런 시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누군가 그런 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고칠 게 너무 많아요. 법률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그 이념에 경도돼 가지고 자꾸 이제 엉뚱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자꾸 하니까 걱정이 많죠. 최근에 대표님 뭐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뭐 좀 말씀해 주시죠. 여전히 이 중국 공산당 내지는 이제 친중 세력 그네들의 이제 이 정체를 밝히고 또 뭐 폭로하고 교육하고 우리 이제 회원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저희 중공 아웃 그다음에 공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만 두 단체만 모여서 이제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어제는 특별히 중국 관련된 국내외 단체들을 이제 연락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 티베트 복구 운동하는 사람들이랄지 또 홍콩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그다음에 남몽골 지금 중국화됐지만 남몽골에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위구르 사람들이랄지 뭐 이런 대만에도 이제 이 반중국 공산당 운동하는 사람들 있고 그런 단체들과 다 연락을 해가지고 또 국내에도 여러 단체들 같이 어제는 이제 기자회견이 아니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름 3m짜리 에드벌룬을 그 앞에 띄워가지고 이제
그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플래카드가 이제 한쪽은 마가 위드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과 함께 미국을 번창시키자, 한국과 함께 이걸 이제 트럼프 환영 의미로 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불망 육사 천안문 학살 사건을 잊지 말자, 불망. 그 밑에 추번 폭정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트럼프 환영, 한편으로는 시진핑 규탄 내용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좀 세게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좀 지치진 않으세요? 뭐 지치죠. 지쳐요. 예, 힘듭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 가는 거를 느낄 때가 종종 있어서 참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정말 이제 필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네. 에너지.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지 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상이 그렇게 바로바로 따르는 일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인정을 받는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욕만 뒤지게 먹는 모든 쪽에서. 그리고 뭐 말씀하신 그 밤길을 조심하셔야 돼, 이제 이런 상황이신데 거기다가 뭐 사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실 테고. 예. 예. 어디서 에너지를 얻으세요? 그 쓸데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하나?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네. 그런 용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하는 일을 제가 안 하면 대한민국에 이거 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제가. 우리가 에너지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죠. 그 사실 진짜 힘듭니다. 그 체력도 이제 전 같지 않고 그런데 그걸 좀 느끼세요? 예, 최근에? 예. 그게 어때요? 최근 일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그걸 좀 느끼셨어요? 이게 금년 들어서 그 체력이 좀 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사고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보면 예.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생각이 더 총명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 아니면 트럼프가 가끔 인용하는 그 홈디포 만든 사람, 그런 회장은 뭐 이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90대, 80대, 90대인데 still like top of the game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still top of the game, amazing guy 그러면서 네. 이제 자기랑 비슷한 과다 이런 네. 식으로 홈디포 회장도 얘기하고 이제 트럼프가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보면 70대, 80대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에이징 커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트럼프 같은 네.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체력뿐만 아니고 이제 지성의 샤프함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총명해지는 사람들, 지혜가 더해지는 사람들. 근데 대표님은 좀 어떠신가요? 총명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국내외 정세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헌들을 제가 수집하고 있어요. 개인 차원에서요. 돈이 좀 들어갔는데 그 이제 그 책을 어떻게 간신히 찾아가지고 책을 입수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도 열심히 뒤적거리고, 그래서 명백하게 반란인데 최근에 경찰청장이 이거 반란이 아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반란이 아니다, 이거는 그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명백한 반란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후에도 신변이 여수, 순천 사람들,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다 반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문헌으로 남기고 그걸 제가 다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체력은 그렇다 치고 지적으로도 이렇게 부단히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특별히 아직까지 이렇게 어떤 큰 저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 해도 있습니다. 대단한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60대, 뭐 50대, 60대가 되시면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또 하소연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네,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서. 네. 근데 뭐 대표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감사하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 신앙에 대해서 네.
좀 잠깐 이제 말씀하시다가 뭐 이제 스탑을 하셨는데 예. 지금은 좀 업데이트가 되셨나요? 어떠세요? 뭐그 신앙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 그래요? 예. 더 업데이트 되신 건 없고요. 예. 그 성경을 볼수록 그 하나님이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한테 그 큰 일을 맡기셨다. 이런 생각할 때가 좀 많아요. 여전히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또는 뭐 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좀 의문부를 가지고 계신다.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는 그 선물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찰리 커크 사막을 보면서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제이디 벤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원래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공공된 장소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자기도 굉장히 꺼려왔다. 예. 그 사람 나이가 41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그런 문화 가운데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세대가 있었나 봐요. 예. 어떤 특별히 50년대, 60년대 이후로는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 뭐 예수님의 이름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제이디 벤스도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찰리의 죽음이 내 생각을 완전 바꿔놨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공공된 장소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에 대해서 내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토론이 나와 모든 사람이 꼭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큰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의 질문을 드리는 거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지난번에도 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 그 국민들한테 우리가 기독교를 안 믿는 국민들한테 썩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건 좀 그렇고, 그 좀 아쉽고. 예. 사회 차원에서 네. 기독교가 그리고 저는 그 참 좀 복받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그 고민하는 예. 하시는 단계. 예. 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그 고민하시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뭔지, 어떤 네. 식의 어떤 그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모시고 예.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